예, 경제와 투자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투자자는 주식이 자산으로서 가장 우선인데요. 채권이나 혹은 또 최근에는 가상자산, 원자재, 범위를 확대해 보면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동의 리스크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원자재 시장 점검하고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최진영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장 원자재 상품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금이어서요. 금 얘기부터 여쭤보면 금이 정말 굉장히 요즘 조금 주춤하긴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상승세가 강합니다. 금값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향후 방향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사실 지정 리스크 좀 후퇴하면서 금 가격이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네. 금 가격이 기본적으로 지금 어째서 이렇게 하단이 좀 견고하고 그동안 연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높은 상승률을 구가했는가를 갖다 살펴보면은 사실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놓고 볼 수는 있겠죠. 장기적으로는 아시다시피 결국 빈번해진 전쟁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채를 갖다가 가파른 속도로 발행량이 늘어나고 있고 이 때문에 외국인들의 미국채 보유량은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글로벌 각국의 외환보유고의 금의 보유 비중은 조금씩 계속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의 추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전개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장기적 방향성이고 가장 오래 주요했었던 단기적 봤을 때 원인은 사실 중국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중앙은행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이나 또는 이런 중앙은행들이 아니라 중국인들의 매수가 훨씬 더 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개인들의 매수겠죠. 어째서 작년과 달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금리가 하락하는 사이클로 들어갔어요. 왜? 결국 무엇 때문에 문제였다? 이 중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물가를 한다면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값인데 중국의 물가라고 한다면은 무엇이다? 바로 돈유 가격과 석탄이거든요. 이 두 가지의 자산은 엘니뇨 때는 성과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금리는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실질금리는 올라가는 사이클이고 작년에 갈 곳을 잃었던 부동산도 엉망이고 주식도 엉망이고 비트코인은 막아놨고 갈 곳을 잃었던 중국인들의 돈들이 전부 다 은행에 몰렸는데 올해부터 실질금리가 하락한다? 당연히 사상 최고치 예치금들이 이제부터는 유휴자금들이 결국 금으로 흘러갔다라 보면서 금콩 투자 열풍 갖다가 MZ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러면은 전반적인 금에 어떻게 보면 올해 있어서의 상승을 주도했었던 그 원인이었다라 볼 수가 있겠죠. 금이 이제 여러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수요, 공급, 심리가 있겠습니다만 중국 쪽에서 금을 사들인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중국 정부가 아니라 주로 이제 개인 또 MG 이런 쪽이 많이 사들이는 거군요. 올해 연초부터의 상승률 YTD라고 합니다. 금을 보니까 12.8%가 올랐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지난해 보니까 13%가 올랐습니다. 연간으로 2년 동안 25%가 금 가격이 올랐다니까 대단한 건데요. 그러면 금 가격을 위원님은 앞으로도 여기서 지금 2,400을 넘었다가 2,338인데요. 지금 업사이드를 지금 방향성을 위쪽으로 보고 계세요? 예, 여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업사이드를 갖다 저는 열려 있다라 봅니다. 예. 실질 가격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해서 바라보면은 역사적으로 지금은 명목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부근해 있다라 하지만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여전히 업사이드가 온스당 2,500도 뚫을 기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여기서 저희는 상승 속도가 좀 둔화된 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크게 몇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 중앙은행들이 금을 갖다가 점점 덜 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국이나 뉴스 플로우만 놓고 보면은 정말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사는구나라고 착각하지만은 IMF에서 발표하는 그 매월마다 각국의 모든 전 세계 있는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추세를 보면은 오히려 순매입 추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터키나 이런 이머징 국가 일부가 사고 있긴 하지만은 글로벌 전체로 보면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 뭐 때문에? 금의 최대 수요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ETF고 하나는 개인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다? 바로 중앙은행인데 그렇죠. 늘 중앙은행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근데 범피한 물가를 이미 확인을 했어요. 범피한 물가가 확인되면은 미래에 있어서의 정책금리 갖다가 현재 명목금리는 26년도 것도 선반영해 오고 있었거든요. 이를 감안하면은 금리의 하락 속도가 제한적이라면 중앙은행도 굳이 금을 갖다 더 살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무엇이다? 즉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으로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금이 아니라 구리 같은 산업형 수요가 높은 애들로 정가를 이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이야 중국 내 금 가격이 프리미엄이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제 투기 세력에 의해서 높아졌지만은 그러나 이들 수요 역시도 결국 일드는 자산이라든가 경기에 회복되는 자산으로 이탈에 불가피하기 때문에 금의 방향성은 유의미 하나 다만 네. 속도는 점점 둔화될 수 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금, 은, 동을 3대 그 금속으로 보는 모양입니다. 저희도 뭐 원자재 시장에서 아는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뉴스로 듣는 수준인데요. 금이나 뭐 동이 구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강한 상승세는 알고 있는데 은도 많이 얘기하는데 은은 사실은 글쎄요. 이게 뭐 귀금속, 산업금속 다 전반적으로 좀 매력이나 수요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은 흐름은 최근에 어떤지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예, 은도 사실은 지금 나쁜 흐름은까지는 아닙니다. 예. 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이 오르면서 덩달아 같이 오른 그림이 있는데 네. 근데 은 같은 경우에 올랐을 때를 다 살펴보면은 단순히 우리가 은이 상승했었던 원인, 물론 최근에 조정받긴 했지만은 은 같은 경우에는 그 60%가 산업형 수요입니다. 태양광에 들어가고 그리고 가전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구리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죠. 단지 이제 가성비가 좀 안 나오기 때문에 구리보다 좀 덜 매력적이라 볼 수 있는데 과거의 역사적 성과를 우리가 놓고 보면은 구리 대비 금 그리고 은 대비 금의 상대 성과는 경기 동행지수랑 그냥 같이 갑니다. 즉 경기의 현 위치죠. 중요한 점은 역사적으로 그렇고 경기가 바닥에서 턴어라운드하기 직전에는 금의 상대 성과가 강합니다. 네. 지금까지의 성과가 그 금이 얘기해주고 있다라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경기가 바닥권에서 이제 탈출을 시도한다면 마찬가지로 제조업 경기를 볼 수 있죠.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점점 턴어라운드 하면서 회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때는 은의 상대 성과가 강해집니다. 그 다음부터 뭐다? 추세선상에서는 구리가 훨씬 더 강해진다라 볼 수 있죠. 이 때문에 은에 있어서도 그렇고 당연히 산업에 쌓이는 구리도 그렇고 예. 이 두 개의 자산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까지 올해 초까지는 금은동 순서의 성과라면은 이제부터는 동은금 순서의 상대적으로 강세가 이어지지 않겠는가라 계속 바라보고 있고요. 네. 은도 산업에서 쓰이는 곳이 굉장히 많군요. 예. 저희가 이 다른 코너보다 꽤 길게 시간을 길게 할애하는 것입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충분히 얘기하기 적기 때문에 조금씩 압축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구리인데요. 구리가 이제 경기를 반영하는 그런 지표로서 알고 있고 최근에 구리 가격도 많이 오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 오르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구리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예,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올해 여전히 톤당 LME 기준으로 12,000불까지를 계속 우리가 시도할 것이다. 목표로 삼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구리 가격 연초 때 많이 올라왔지만 이게 수요 때문에 올라왔다 보기는 어려워요. 경기는 여전히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을 시도하는 것이지 수요가 모멘텀이 강화됐다라 보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 때문에 상승했느냐? 요 감산이었고 폐광이었습니다. 광산들이 연초 때는 공급이 타이트합니다. 계절적으로. 그 상황에서 생산 비용이 취약한 애들이 먼저 폐광이 이루어지고 법원에 의해서 파나마 광산들이 중단돼버린 사태가 발생하면서 재련 기업들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감산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앞으로 봤었을 때 더 매력적인 이유는 저희는 어쨌든 공급이 점진적으로 계절성에서 확대된다 하더라도 결국 중앙은행들의 각국 46개국 중앙은행들은 미국과 달리 정책금리 인하였었어요. 그 말뜻은 제조업의 연말까지 회복의 방향이고 구리단의 매력적일 수 있겠고 수급을 개선시키겠는데 특히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갖다 바라봐야 됩니다. 첫 번째, 바로 데이터 센터 향이라던가 이 같은 수요는 결국 퓨어한 새로운 전기차와 달리 퓨어한 수요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라니냐의 전환이죠. 라니냐 전환 시에 전력 가격과 민감한 게 바로 산업금속이기 때문에 라니냐 시에 전력 가격의 회복이 두드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역사가 증명하기 네. 때문에 이 같은 부분이 구리단의 매력적일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네. 리튬하고 유가하고 이렇게 좀 핵심적인 거 여쭤볼게요. 리튬은 이제 2차전지 투자하는 분들이 리튬이 이제 소재로서의 가격 변동을 이 가격하고 원가가 이제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굉장히 급락했다가 조금 올라오는 걸로 듣고 있는데 리튬 가격 흐름 전망 좀 해주세요. 예, 리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작년 연말부터 회복 방향이 유효하다라 계속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와 같은 부분은 수요라고 보기보다는 저희는 공급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는 수요만으로 달려가지 절대 않습니다. 늘 탄력적인 것보다 공급이죠. 수요 예. 곡선은 그냥 일방향일 뿐입니다. 근데 이 공급 곡선 단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부분이 일단 호주계 같은 경우에 작년 말부터 감산이 전개됐어요. 이 얘네들 같은 경우에 생산 비용이 톤당 최소 못해도 9만 위안 이상대인 스포디민 계열인데 얘네들은 손실이 불가피했었죠. 근데 중요했던 거는 중국계 역시도 감산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IB들은 아닐 것이다. 중국은 증산할 것이라 주장했지만 이와 달리 감산이 들어갔죠. 뭐 예. 때문에? 레피도라이트 계열을 갖다 쓰는 중국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톤당 6만 5천에서 8만 5천 위안대가 BEP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훼손되면서 일부 광산들이 감산이 시작됐다라 볼 수 있죠. 아직 본격적인 감산은 아니지만은 다만 여기서 가격이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저희는 리튬을 더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서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라니냐랑 연관지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예. 라니냐 시에는 겨울철에 올해 6월부터 라니냐가 이제 도래를 할 텐데 올 겨울철 10월부터 9월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가 점점 더 엘니뇨 때보다 추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난방 수요 급증하고 난방의 원료는 뭐다? 전력이고 전력으로 월 삼는 말만 만든다? 결국 산업금속인데 전력 소비랑 산업금속 생산 중에서 가장 많이 전력을 소비하는 데다가 뭐다? 알루미늄, 그 다음에 리튬, 그 다음에 니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의 정가적인 측면에서 이들을 갖다가 생산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방향성에 주목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주요 상품 가격 동향은 마지막으로 유가만 좀 여쭙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는 분들도 유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봅니다. 뭐 다른 그 뭐 금리 요인도 있고 그렇지만 유가가 사실 튀어오르게 되면 상당히 시장이 불안할 텐데 상대적으로 중동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안정세인데 위원님은 유가를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올해 내년 꽤 위쪽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작년 말부터 계속 저희는 유가를 더 높아질 거라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WTI 기준으로 올해를 95불을 갖다 트라이 할 거라 바라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 기준은 100불을 뚫어버릴 것이라 바라보고 있고요. 예. 일단 이 같은 부분을 갖다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는 중동 지정학 리스크는 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었죠. 네. 이와 별개로 뭐가 문제였다? 결국 지금 유가가 상승하는 원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였다? 지정학 리스크 터지기 이전인 3월부터 상승 출발을 했는데 첫 번째는 중동 산유국들이 냉방 시즌을 앞두고 있었어요. 4월부터 9월 달엔 이들은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왜? 자국의 전력원의 40% 이상이 우리랑 다르게 석유예요. 그러니 자국 전력 수급 안정 위해서 OSP를 매년 이맘때마다 인상하고 수출을 통제합니다. 두 번째, 바로 오펙 플러스의 자발적 감산의 문구가 바뀌었죠. 뭐 때문에? 러시아가 수출을 제한하겠다는데 약속을 안 지켜왔어요. 그래서 감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급은 계속 타이트해진 건데 중요한 점은 앞으로 방향성이죠.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여전히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적 공급 부족 문제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 이거는 네.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 27년도까지 있을 신규 프로젝트를 중단해버렸고 트럼프가 온다 하더라도 문제는 증세예요. IRA 법안에 수록되는 신규 유전 개발 시의 증세 때문에 이 때문에 EMP 기업들, 미국 셰일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쟁사를 M&A만 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 트럼프는 IRA 폐지를 주장하지만 오바마 케어도 폐지 못한 사람이 과연 IRA를 폐지할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에 가깝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우리는 여전히 라니냐에 주목합니다. 네. 라니냐 시의 원자재들의 성과를 갖다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바라봤었을 때 라니냐 시의 주요 생산지인 미국의 휴스턴 지역은 허리케인발 공급 차질이 엘니뇨 때보다 더욱더 심화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우리는 6월부터 11월 달 허리케인 시즌 단에서 라니냐 단에서 우리가 고민을 여전히 필요하다라 볼 수 있겠고 이는 네. 과거 2020년부터 22년 초 때 라니냐발 허리케인발 임팩트가 이미 확인시켜줬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걱정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WTI 기준으로 올해 95달러 터치, 내년 상반기 중에 100달러 돌파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82달러거든요. 야, WTI가 유가 95, 100달러 가면 시장이 상당히 긴장할 텐데 엘니뇨, 라니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라니냐 얘기를 들을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벌써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으로 가기 때문에 엘니뇨는 뭐 적도 인근의 고수온 현상 우리가 알고 있는데 라니냐는 반대인데 불러오는 결과들은 뭐 폭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벌써 시간이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어서요. 원자재 관련해서 주목해 봐야 될 거, 그다음에 또 방송 보시는 분들이 관련해서 투자의 전략으로 삼을 수 있는 얘기까지 좀 마무리해 주세요. 네.
예, 전략단에서 저희는 이 기상이변 따른 원자재는 결국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기상이변에 대한 베팅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특히나 역사적으로 20년 만에 찾아온 3년 연속 연장된 라니냐 하에서 그 위에 급격한 늘 역사적으로 엘니뇨가 오고 그 다음에 늘 다시 또 2년간의 라니냐가 찾아왔었는데 이번이 그 우리가 좀 바라보는 구간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이때마다 늘상 매력적인 자산이 뭐였다? 바로 곡물, 소맥, 옥수수, 대두, 그리고 바로 에너지, 석탄, 천연가스, 유가, 그리고 산업금속들이 매력적이고 반대로 원당 커피, 코코아 산지들은 오히려 비가 적정량이 오기 때문에 풍년에 이르기 때문에 9월부터는 추세적인 진정 하락 배팅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감안한다면은 물론 원자재를 우리가 좀 원자재만 바라보는 ETP, 이런 ETN이나 ETF 같은 거를 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세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봤었을 때 주식형 ETF들이 있거든요. 이를 생산하는,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인 업스트림 단에서 이 같은 기업들을 갖다 유독 좀 더 주목하자. 왜? 주식은 선행적인 자산이지 원자재는 경기 동적 다소 후행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가 대응해서 좀 더 내년 상반기까지 예. 꾸준히 우리가 좀 나은 성과를 발휘해야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기후 환경 문제하고 인구 구조 문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얘기하기가 굉장히 그동안 엘니뇨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라니냐를 많이 강조해 주셨어요. 추가적으로 좀 스터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딥사이트 대신증권 최진영 연구위원 함께 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